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야, 러시아가 이렇게 나오는 진짜 궁극적인 목표가 분명히 있을 거다. 네. 단순히 이제 러시아 동쪽에 우크라이나 동쪽에 몇 개 도시 조그만한 지역 정도 차지하려고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너무 나토 세력들이 이제 러시아 턱밑까지 오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불안해서 그런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인데.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밀어붙일 것이냐, 네. 라를 이제 한번 봐야 되는 거죠. 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세계 이슈를 따라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우리 박사님. 네. 우크라이나 상황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이 흘러가다가 또 이상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저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셨죠. 예, 제가 틀렸죠. 아니, 쉽지 않게 가고 있잖아요. 예, 네. 쉽지 않게 가고 있어요. 묘하게 네. 우리가 생각했던 1번이냐 2번이냐 생각하면 그게 아니고 한 5번쯤 되는 지금 그런 패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제 지난번 방송 때 이제 슬슬 철수하지 않겠느냐. 근데 뭐 그렇다고 긴장이 확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 정도로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유지가 되는 상황. 예. 네. 근데 이제 당시 러시아 TV에서는 러시아군이 이제 철수하는 모습을 텔레비전으로 방송을 했는데 바로 뒤이어서 이제 미국이나 이제 나토 쪽에서는 계속 오히려 병력을 증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그때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20일 날 오늘이 이제 23일인데 20일 날 이제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긴장 상태가 있다라고 해서 당초 원래 벨라루스에 있던 그 러시아군이 이제 훈련이 끝나면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주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벨라루스는 키예프 바로 위에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뭔가 좀 이상해진다 그때서부터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을 해보니까 이제 1월 28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2월 18일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슬금슬금 계속 증강을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러시아가. 예, 그러니까 이게 1월 말이고 이게 이제 2월 이제 18일, 19일 정도의 상황인데 전혀 뭐 물러날 태세가 이제 없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러시아는 처음서부터 병력을 증강하고 본격적인 액션에 나서려고 했는데 군인들 빼는 건 그럼 그냥 그렇죠. 헐리우드 액션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북쪽에 있던 그 부대를 이제 뭐 동쪽으로 이동만 시키는 거예요. 이동만 시키는. 그 다음에 이제 교대 아무래도 지치고 힘드니까 사실 뭐 일각의 외신에서 보면 이제 동원됐던 많은 이제 러시아 군들이 이제 제대로 보급을 못 받아가지고 이제 학교 건물 이런 데서 이제 굶고 있는 모습들이 가끔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첫 번째 나선 이제 인물이 이제 프랑스의 마크롱. 예, 마크롱 대통령은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대통령 선거가 아마 이제 앞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이제 평화의 어떤 그런 메신저 역할을 되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유럽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새벽 2시에 갑자기 프랑스가 외교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어느 나라든 새벽에 이런 보도자료 배포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이죠. 프랑스 시간 새벽 2시에? 예, 우리나라 시간이 아니고.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마크롱 대통령 중재로 푸틴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기로 합의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껏 이제 자기들이 중재자 역할을 딱 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백악관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뭐 원칙적으로 만나기로 했는데 근데 우리가 만나기 전에 아마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라는 식의 이제 발언을 이제 백악관 관계자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들이 당시에 이제 막 혼란을 겪었어요. 이게 진짜 만나자는 거냐, 아니면 그 전에 액션을 들어가는 거냐. 이제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러시아 크렘린에다가 이제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그 러시아 쪽 관계자 발언은 이제 이랬죠. 뭐 푸틴 대통령 결국은 이제 본인 입으로 나왔지만 지금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나는 거는 시기상조다.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만나서 지금 뭘 이야기를 하겠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마크롱은 이제 물을 많이 드셨죠.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푸틴 대통령이 다음 스텝을 밟습니다. 다음 스텝은 뭐냐면은 국가안보회의. 우리나라도 이제 국가안보회의 있죠. 예, NSC를 이제 그 소집을 해요. 소집을 하는데 이게 원래 NSC 같은 경우는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뭐 중요한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네. 당연히 비공개죠. 뭐 그렇겠죠. 그렇죠. 네. 개최하고 네. 어떤 이야기가 오갔다 결론 뭐 이 정도만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안보 관련된 건데.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생중계를 했어요. NSC 회의를. 네, 생중계를 했어요. 그럼 예를 들면 뭐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이랑 푸틴 얘기하는 게 그냥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거대한 홀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또 거대한. 예, 거대한 홀에 앉아 있고 네. 저쪽에 이제 뭐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뭐 부총리 뭐 이런 사람들 쭉 있어요. 네네네. 한 마디씩 이제 하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의견을 듣는데 뭐 누가 봐도 이거 왠지 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연극 한 편 이렇게 보여준 거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 때 맞춰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러시아 지원을 받고 있던 반군 세력인 이제 도네츠크, 루안스크, 예, 이쪽에서 이제 러시아의 SOS를 치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정부한테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이제 모습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보면은 그 DPR 뭐 LPR 이렇게 나온 데가 그렇죠. 이 두 나라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조그마한 이제 공화국들이죠. 보면은 네. 그래서 이 푸틴 대통령은 그 국가안보회의에 여러 강요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도네츠크, 루안스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군 집단이죠. 여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을 이제 나라로 승인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네츠크, 루안스크를 이제 승인을 함으로써 네.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제 공식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이제 거대한 홀에 저게 설마 NSC였어요? 아니요 이 홀에서 NSC가 있었고요. 네. 개최가 됐었고 푸틴 대통령은 여기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멀리 이제 두 사람이 있죠. 네. 이 각각이 이제 도네츠크, 루안스크, 예 여기에 이제 뭐 지도자 대표예요. 그래서 와서 서로 이제 안전보장 회의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보면은 푸틴은 누가 가까이 앉는 걸 싫어하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꽤 가까이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저렇게 다 거대한 곳을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협정을 체결하면서 네 가지 일을 했어요. 일단은 이제 너희들 국가로 인정해 줄게. 그 다음에 이제 도네츠크, 루안스크에 그러면 러시아가 군사기지를 설치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국경은 공동으로 관리한다. 네. 그 다음에 러시아가 금융과 뭐 경제 원조를 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제3국이 공격할 경우에 이제 상호 원조한다. 그리고 이 협약은 이제 10년간 유효하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이제 저런 거창한 이제 네. 홀에서 이제 체결을 이제 했던 거죠. 보면은. 예를 들어 국가로 승인을 했고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 만약에 이 도네츠크나 루안스크를 공격을 물리적으로 하게 된다면 러시아가 개입한다.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이제 미국하고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걸 체결을 했죠. 네, 1953년인가 4년인가 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한국에 이제 어떤 공격이 가해지면 일단 미국은 그거를 같이 네. 공동으로 방어해줄 이제 의무가 생기는 거고 네. 만에 하나 외계인이 이제 미국을 공격을 하면 대한민국 정부도 나서서 같이 이제 외계인과 싸워야 돼요. 외계인과 싸워야 되는 이제 네. 의무를 지고 있는 거예요. 예, 상호예요, 상호. 상호 방위. 예, 한미 상호 방어 조약입니다. 네, 보면은 네. 방위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양쪽이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럼 러시아군은 이제 이 도네츠크, 네. 루안스크 지역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이 지역에 진주를 하게 됩니다. 도네츠크, 루안스크가 이른바 그 우크라이나 동쪽의 돈바스 지역 그쪽인 거죠?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나오시겠는데요. 네. 우측에 이제 러시아가 있죠. 왼쪽에 우크라이나라고 있는데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 아래쪽이 도네츠크 지역이고 네. 위쪽이 루안스크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 중에서 일부 지역을 지금 이제 반군들이 지금 이제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하단에 있는 지역들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쪽이 이제 도네츠크 공화국, 위쪽이 루안스크 공화국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조그마한 이제 지역들을 이제 장악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2014년에 크림반도를 이제 병합을 한 다음에 네. 이 지역을 이제 계속 통치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좀 화면을 보시면은 크림반도가 아래쪽에 있고요.
네. 크림반도가 이제 아래쪽에 있고 네. 그다음에 우측 위에 이제 보면 지금 루안스크, 도네츠크 이런 지역이 이제 같이 있는 거죠. 네, 네. 2014년 이후에 계속 저런 상태가 유지가 돼 있는 거고 현재 이 루안스크 뭐 그다음에 도네츠크 공화국이라고 자칭하는 네. 이 지역에는 약 한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 네네. 적진 않네요. 적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들 세력이 이제 도네츠크나 루안스크 전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지역 중에 일부인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화면에서 그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네. 당연히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지역까지 이제 러시아가 이제 점유를 하게 됐다. 그러면 또 완충 지역을 또 둬야 된다는 또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도네츠크나 루안스크 전체 지역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뭔가 갈등 상황이 촉발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러시아 외교부 홈페이지를 보면 상당히 재밌을 때가 있어요. 외교부 홈페이지. 네. 뭐 러시아어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도 모르죠. 네. 예, 모르는데 영어로 잘 올라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그 뭐라 그러지? 보기 편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아, 홈페이지가? 예, 그러니까 이제 푸틴 대통령의 일정, 외교 일정과 관련돼서 네. 캘린더 스타일로 쫙쫙 정리가 돼 있어요. 달력이 왼편에 딱 나오고 네. 오른편에 그거와 관련되는 사진.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은 사진이 몇 장 있는 것까지 다 미리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6장, 뭐 1장, 2장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 이건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 때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근데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이 그 두 공화국을 승인하기 전에 이제 그 과정에서 연설을 한 1시간 정도 했어요. 네. 이것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생중계됐어요? 네, 중계가 됐는데 몇 가지 내용들이 이제 핵심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작년에 푸틴 대통령이 논문 한 편 썼다. 아, 네네네. 네네, 꽤 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이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 그게 그 논문이었죠? 예, 네. 근데 이제 다시 그거를 이제 업그레이드한 듯한 이제 그런 거였어요. 일단 뭐 핵심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한 뿌리에서 나왔고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 예전에 한번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그렇죠.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긴 하죠. 키예프에서 같이 이제 그렇죠. 모스크바가 떨어져 나오고 이렇게 예. 된 거니까. 근데 이제 뭐 갈라져 나왔다고 네, 다 네. 맨날 어떻게 똑같이 살겠어요. 그건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푸틴 대통령이 되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는 게 계속 그런 거예요. 이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사실 원래 없었다. 네. 이게 그 볼셰비키 혁명 때 레닌이나 이제 이 볼셰비키가 이 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의 독립이라는 어떤 옷을 입혀줬을 뿐이지 역사적으로 존재한 적이 없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989년에 소련이 이제 소비에트 연방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던 것은 정말 큰 잘못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거를 바로 인정할 수 잡겠다. 없다. 바로 잡겠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러니까 푸틴은 시종일관 우크라이나를 독립된 국가로 이 연설에서 발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짐, 통치 체제, 저 나라를 지배하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현재 우크라이나는 잘못된 반러주의, 네. 반러시아주의, 그 다음에 네오나치즘 뭐 이런 거에 지금 휘둘리고 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국가로서의 정통성, 그 다음에 국가로서의 어떤 가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네. 그래서 나는 우크라이나를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요? 예. 아니, 저 큰 나라를 그래도 인정 안 하면 전 세계 유엔 다 인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나라들이 인정했는데 본인은 인정 못하겠다 그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핵무장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발언을 하고 그래서 한 시간 정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네.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아, 푸틴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우크라이나를 조각조각 낼 생각을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오른쪽 보면. 조금만이 아니고. 네네. 그래서 뭐 한쪽을 이만큼 덩이로 먹고 이만큼을 남겨놓고 이런 네. 것보다도 더 심하게 곳곳에 해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결국은 존속할 수 없도록 만들려는 게 목표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푸틴 대통령이 약간 편집증적인 모습이 좀 강하게 보였다. 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저게 이제 본인한테도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해서 저런가?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만 이제 일단은 뭐 어떻든 간에 이제 일은 터진 상황이죠. 보면 네, 네. 일은 터졌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과제는 그럼 과연 여기서 끝날 것이냐? 그럴 것 같진 않은데. 그럴 것 같지는 않으세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네.
지금 그 두 공화국을 승인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네. 사실 다 알잖아요. 그게 러시아가 뒤에서 다 백업을 그렇겠죠. 해주고 있던 네네네. 당연히 이제 뭐 그런 했는데 병력 15만 이상을 들여가지고 지금 몇 달째 해가지고 거기에 승인해주고 거기에 러시아군 진주하고 그걸로 끝. 들인 비용과 뭐 얻는 게 그다음에 각종 제재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걸로 이거를 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 하기에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 아니냐. 네네. 그러면 이제 뭘 하겠느냐, 네. 어디까지 얻어겠느냐를 이제 우리는 한번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되는 과정인 거죠. 보면. 만약에 땅으로 따져보자면 우크라이나에 어느 정도까지 먹어야 되느냐? 그렇죠. 러시아가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그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겠느냐 등등을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네. 지금 화면을 이제 보시면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이 이제 요번에 승인한 네. 두 곳이죠. 보면은 그러면은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첫 번째 만만한 이제 타겟이 어디냐면은 요 흑해 주변에 있는 마리우폴이라고 하는 요 도시입니다. 보면은 네. 마리우폴이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 이제 어떤 도시냐면 우리로 따지면 포항 같은 해안가 포항과 도시. 울산을 좀 합해놓은 듯한 공업 도시예요? 그렇습니다. 공업 도시예요. 큰 제철소도 있고 뭐 화학 산업도 꽤 발달한 곳이고 인구 한 45만 명 네. 정도의 지역이지요. 근데 이제 바로 지금 도네츠크 그 공화국이랑 딱 붙어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2014년에도 네. 이 지역이 한번 그 도네츠크 분리주의자들에 의해서 그 점거당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철강 우리로 보면 제철소죠. 네. 제철소에 근무하던 이제 노동자들이 뛰쳐나와 가지고 우리는 반대한다. 어느 나라나 금속 노조가 강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분리주의자들 꺼져.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요? 예, 지금은 이제 다시 우크라이나 상황에 이제 돼 있는 건데 이 마리우폴 같은 경우는 딱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인구도 한 50만 정도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한번 건드리기가 괜찮은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경제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체 수출 물량 우크라이나가 이제 대외적으로 수출하는 물량 중에 상당 부분이 이 마리우폴을 통해서 이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을 완전히 공략을 해버리면 실제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밑에 있는 이제 크림반도 이 안쪽에 있는 요 지역에 대한 바다에 대한 제해권도 확실하게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보면은. 네네. 그래서 일단은 저 정도는 그래도 갖고 와야 면이 서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야 인구 50만 도시에 바로 뭐 옆에 이미 있으면 차근차근 자동으로 넘어올 텐데 굳이 지금 저렇게 무리수를 둬서 조만한 도시 하나 먹겠다고 또 갈 수 있겠냐? 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좀 더 큰 거를 노려야 되지 않은가? 큰 건 뭐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화면을 보시면 네. 이제 화면 위쪽에 보면은 이번엔 남쪽이 아니고 저 위쪽에 보면은 하리프라고 네. 여기죠. 지금 마우스 다람쥐 있는데 하리코프 또는 이제 하리키우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북쪽. 러시아랑 인접한 도시군요. 인접한 도시죠. 그래서 이제 전쟁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세요. 하리코프라고 하면 금방 아세요. 옛날 독일하고 소련하고 그 2차 세계대전 붙었을 때 저 도시를 둘러싸고 4차례나 공방전이 벌어졌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서로가 일진일퇴로 공방전을 벌였던 건데 지금도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제2의 도시예요. 인구 한 150만.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한 부산쯤 되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이제 상징성이 큰 곳이에요. 과거에 우크라이나 공화국의 수도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 그렇습니까? 키예프가 그 지금은 하고 있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저 정도를 먹고 나면 이제 그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이제 확실하게 러시아가 장악하는 그리고 우크라이나한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곳 아니겠느냐. 그래서 다음 목표는 저 정도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제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저 정도 공들였으면 러시아가 저 정도는 아마 먹어줘야 그래야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큰 타격도 주고 이제 뭔가를 하지 않겠냐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2위의 도시니까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다 보니까 2014년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동부 방어력이 이쪽 지역에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러시아는 이제 시가전에 대해서 좀 취약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러시아군은 시가전에 좀 취약한 그런 면도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전쟁을 할 때 제일 지휘관들이 하기 싫은 게 시가전이에요? 대도시에다가 병력을 투입하는 거거든요. 뭐 일단 민간인 피해도 민간인 피해고 사상자가 엄청나게 날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그렇겠죠. 시가전이라는 거는 사거리가 제로잖아요. 거의 코앞에서 싸워야 되는 거고 방 한 칸, 건물 하나를 일일이 다 청소해가면서
이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들판에 싸우는 거랑 들판에 싸우는 거랑 차원이 다르죠. 보면은.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인구 150만 도시에 15만 병력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몇만 집어넣어서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예전에 체첸에서 했던 것처럼 뭐 도시를 초토화시키면서 그건 뭐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야 러시아가 이렇게 나오는 진짜 궁극적인 목표가 분명히 있을 거다. 네. 단순히 이제 러시아 동쪽에 우크라이나 동쪽에 몇 개 도시 조그마한 지역 정도 차지하려고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저희가 따지면 이미 그냥 생각하는 거는 너무 나토 세력들이 이제 러시아 턱밑까지 오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불안해서 그런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갖고 있는 그렇죠. 생각인데. 예,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밀어붙일 것이냐를 네. 이제 한번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다시 옛날 지도 이제 그 옛날 소련 지도를 보면 지금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전체가 다 옛날 그 소비에트 체제고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문제되어 있는 우크라이나가 왼쪽에 지금 이제 저렇게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소련 이후에 여러 나라들이 이제 붕괴를 이제 하고 독립을 했는데 다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러시아는 지금 나토에 의해서 포위돼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좋은 거죠. 지금 저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나토 회원국인 거죠. 우리는 주로 나토 그러면 이 서쪽으로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북극해를 놓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멀지 않군요, 저기도.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도상에서 우리 그 평면 지도를 보면 러시아와 이제 미국이 핵 전쟁을 벌인다라고 그러면은 이게 동서로 막 뭐가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잖아요. 태평양 건너서. 예, 근데 방금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고 주로 이제 북극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각보다 가깝네요. 생각보다 훨씬 가까워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위협으로 이제 느낄 가능성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보면은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하고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은 현재 우크라이나하고 밑에 조지아를 별도로 또 붉은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놓고 있죠. 네. 예, 이 이유가 뭐냐면은 나토 가입을 시도하고 있는 나라예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그렇기 때문에 조지아는 예전에 한번 러시아가 한번 이제 힘으로 두들겨서 이제 일단 무력화시킨 이제 이런 상황이고 지금은 또 우크라이나를 또 그런 똑같은 명분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상당히 불안하다라는 입장을 이제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조금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러시아가 막강한 뭐 군사력을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 보면 저 벨라루스랑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부 다 이제 나토다라고 생각하면 쫄리는 뭐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일단 벨라루스는 확보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네 영토로 이제 영토나 세력권으로 집어넣으면 많이 낫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보면은. 근데 우리가 이제 구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뭐 여러 나라 독립했습니다. 끝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 구소련이 독립한 지역에 많은 이제 분쟁 지역들이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이제 연출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의 시나리오. 그렇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금 이제 크림반도가 여기 있죠. 크림반도가 이제 2014년에 러시아 영토로 이제 됐어요.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이제 요 지역이 요번에 승인난 고루 지역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쭉 가보면 이제 몰도바라고 예전에 루마니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몰도바하고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꼭 칠레처럼 긴 띠로 해가지고 또 붉게 표시돼 있죠. 뭐예요? 저 지역은 트란스니스트리아라는 지역이에요. 트란스니스트리아라는 지역인데 이 저기에 러시아군 병력이 주둔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지역은 몰도바로부터 독립을 해서 러시아로 들어가려고 하는 또 분리 독립주의자 세력들이 또 저기도 있습니다. 보면 저 얇고 길게 있는 지역에? 네, 길게 있는 지역에. 되게 신기하죠? 근데 지형적으로 보면은 또 약간 이해가 가는 면이 또 있기도 해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 방금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도 있고 여기 크림반도도 있고 그러면은 이걸 다 섞어가지고 묶어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을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굉장히 불안하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저도 쭉 찾아보니까 당초 러시아의 이 목표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공격이었을 거다 분명히. 그래서 1단계로 이제 이 드네프르강 동쪽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북쪽에서 키예프를 이제 위협을 계속하면서 네. 실제로 노리는 것들은 이 우크라이나 남쪽의 이제 흑해 주변 지역 아니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키예프를 뭐 점령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상대방 수도를 정면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공격한다라는 거는 쉽지 않은 국제적으로 일이다 보니까 이제 동부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뭐 러시아어 쓰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쪽 정도는 뭐 오케이. 그러면 거기다가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플러스 알파를 노리는 이제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기억 못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이 우크라이나는 이제 키예프가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제 드니프르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이 확연히 이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사진은 이제 2010년도에 이제 그 선거 때 나타났던 결과예요. 그 티모셴코하고 야누코비치 그 두 사람이 이제 정면으로 붙었는데 야누코비치는 이제 친러, 그다음에 티모셴코는 이제 친서방이었는데 아주 칼로 두부 자르듯이 진짜 명확하게 딱 갈렸죠 보면은. 우리보다 더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구분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제 언어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지역이고, 그 동쪽에 여러 가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들은 이제 러시아어를 생각하는, 주로 활용하는 이제 그런 지역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러적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지역을 확보하고, 그러면 이제 이 지역을 이제 다 밀어붙이면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러시아가 생각하는 지역은 지금 붉게 표시되어 있는 이쪽 지역들을 쫙 장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생각해 보면 우크라이나는 지금 흑해를 접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해안을 접하고 있는 국가였는데 갑자기 내륙 국가로 이제 전락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죠 보면은.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전략적인 우위를 달성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이제 언제든지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만약에 저대로 되면 정말 우크라이나는 그냥 땅 속의 섬처럼. 그렇죠. 내륙 국가 여럿이 있지만. 원래 해안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해안을 뺏긴 국가들의 운명이라는 것들은 대부분 상당히 좀 힘들어지죠. 힘들어집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시나리오들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그럼 다음 이제 행동을 이제 예측을 해보면 한 시나리오가 한 4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일단 이제 도네츠크, 루안스크를 이제 승인을 했으니까 여기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을 이제 하는 거죠 보면은. 우크라이나를요? 그렇습니다. 전면적으로. 그래서 이제 동쪽과 이제 남쪽에서 일단은 올라와서 이제 그 드니프르강 동쪽 지역을 확고하게 이제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위쪽에서 내려와서 키예프를 압박을 하는. 그래서 키예프를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지 않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그 드니프르강 동쪽 지역은 이참에 확고하게 확보하겠다. 그리고 이제 크림반도를 이제 그 러시아 영토랑 이제 육지로 확실히 연결하는 이런 모습을 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 시나리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시나리오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근데 이제 원래는 제일 가능성이 높았는데 서방의 이제 여러 가지 제재라든지 그 다음에 개입 이런 것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그 동부 전선을 지금 우크라이나도 상당히 강하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은 오히려 피해만 커질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나리오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다음 시나리오는 이제 동부 지역에 대한 압박은 계속 이제 유지를 하지만 실제로는 남쪽으로 이제 타격을 가하는. 남쪽? 화면을 보시면 흑해와 접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크라이나를 내륙 국가로 만들려는. 그러니까 위쪽 키예프까지는 이제 직접 치지 않고. 그렇습니다. 밑에를 간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흑해 주변 지역을 장악하는 쪽으로 이제 가겠다. 그러면 이제 이거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러시아어 사용권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친하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제일 화면의 왼쪽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트란스니스트리아 그 지역하고 연결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지역도 러시아와의 합병을 원하고 있는 러시아에서
계통의 러시아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니까 네. 이 화살표를 따라서 쭉 연결이 되면 흑해를 따라서 러시아의 판도가 이제 이 지역까지 몰도바 지역까지 바로 넓어지는 거지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흑해의 북쪽 지역, 남쪽은 이제 터키고 북쪽 지역 대부분을 러시아가 이제 점유하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트란스 그 니스트리아라는 지역은 뭐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네. 한 91년부터 네. 우리 따로 할래, 우리 몰도바 아니야, 라고 했던 이제 그런 지역이고요. 인구는 네. 한 50만 50만.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러시아 14군, 뭐 우리가 군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병력은 한 1,500명? 러시아군이 가 주둔 있고, 중이에요. 주둔 중이고 이 트란스니스트리아도 자체적으로 한 5,000명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러시아는 동원할 수 있는 병력 한 6,000명 정도를 이제 우크라이나 서쪽에 이제 배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시나리오에서 약간 리스크한 면은 뭐냐면 화면을 보시면 이제 제일 왼쪽까지 이제 확실하게 다 땅 따먹기를 다 하고 나면 바로 옆이 루마니아잖아요. 네. 그러면 또 이 나토랑 직접 접촉하는 게 이제 부담스러워요. 네.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이제 부자크라고 하는 그 지역만을 이제 제외하고 이제 그 러시아가 수도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부자크라는 지역은 다시 화면을 잠깐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그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예요. 우크라이나 네, 영토인데 되게 애매하게 몰도바랑 사이에 걸쳐 있어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본토에서 저 부자크 지역으로 가려면 몰도바를 살짝 거쳐가야 돼요. 보면은.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 지역만 내버려 두는 거죠. 만약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굳이 우리가 뭐 그 완충 지역이라는 목표에 충실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뭐 굳이 루마니아랑 맞대고 싶지 않아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보면은. 네네네. 예,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면은. 해안선 따라 쭉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포위하는 게 두 예,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 저는 이 두 번째 시나리오가 현실적으로 뭐 이번에는 이건 좀 제일 그럴 수 가능성이 있을 높아지지 않았을까 네. 이제 싶은데 세 번째 시나리오도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정도 선이 아니고 이제 완전히 우크라이나라는 국가를 소멸시키는 에?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단계, 네. 2단계를 거쳐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취약한 상태로 몰아놓고 그 전역을 예, 그다음에 3단계로 이제 완전히 밀어붙여 가지고 네. 우크라이나 국가의 소멸. 그 군사적 점령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뭐 이왕 칼을 뽑았으니까 예, 뭐 못할 거는 없겠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야, 이건 쉽지 않고 이렇게 되면 더더욱인다나 이제 폴란드랑 네. 이제 국경을 접하게 되는 거거든요. 진짜 나토랑 전면전. 나토랑 전면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푸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제 언급에 어떻게 보면은 반하는 스스로 말을 이제 어기는 네, 네. 이제 이런 명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좀 아닐까. 네 번째 시나리오 뭡니까? 네 번째 시나리오는 이게 우크라이나 본토를 건드리는 거는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고 위쪽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마리우폴에서부터 네. 이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지역 정도까지만 잡겠다. 그러니까 이제 흑해랑 접해 있는 저쪽 서쪽 지역은 네. 우크라이나 남서쪽 지역은 그냥 놔두고 크림반도에서부터 지금 마리우폴 그다음에 도네츠크를 연결하는 요 남쪽 지역만 장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 크림반도를 이제 그 병합을 했는데 네. 크림반도가 사실은 섬처럼 돼 있는 그러네요, 보니까. 예, 있었던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는 완전히 고립된 지역이다가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 그 케르치 해협이라고 조그마한 해협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다리를 놨어요. 네. 다리를 놔서 이제 그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다리를 이제 놨죠. 왼편에 보이시는 것처럼. 네네네. 예.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트럭에 뭘 싣고 하는 거예요? 푸틴 대통령이 타고 있죠. 이 개통식 때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이 직접 이제 트럭을 몰고 이제 여기를 건너갔어요. 보면은. 그래요? 예. 그렇지 해협을 지나가는 이 다리 같은 경우는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큰 성취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재를 받았잖아요. 평소 같았으면 이런 큰 다리 놓으면 대부분 뭐 영국이나 다른 유럽 독일 기업들이 와서 이제 설계를 하고 시공하고 다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차단되다 보니까 러시아가 스스로 자체 기술로 그리고 공정도 예상 목표 시간에 맞춰가지고 했던 어떻게 보면 푸틴한테는 상당히 이제 뿌듯한 이제 그러한 프로젝트였죠 보면은. 그래서 현재로는 이제 이런 그 케르치 해협을 통해 가지고 연결은 돼 있습니다만 이제 크림반도가 현재 지금 큰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는 게 뭐냐면은 물이에요, 물.
아, 물이 부족해요? 예. 왜 물이 부족하냐면은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밑에 빨간색으로 네. 이제 쭉 선처럼 표시되어 있는 게 구소련 시절에 만들어졌던 이제 북크리미아 운하입니다. 아. 예, 드네프르강 하구에서부터 이 네. 크림반도를 쭉 지나는 운하를 팠어요. 음. 운하를 파서 뭐 배도 다닐 수 있지만 여기 이제 나오는 물로 네. 이제 크림반도 이제 상수원을 이제 공급을 했는데 크림반도를 뺏기고 난 입장에서 우크라이나가 아, 못하러 물을 안 주는구나. 당연하죠. 그래서 댐을 쌌어요. 아, 그래요? 예, 댐을 싸가지고 이제 그 아. 우크라이나에서부터 오는 물 공급이 상당 부분 이제 차단돼 있는 아. 이제 그러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잦은 가뭄, 그 다음에 뭐 제한급수, 네네. 뭐 이런 걸로 되게 시달리고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왕 칼을 뽑았으니 이제 크림반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네. 그 주변 지역까지는 가져가지 않겠냐라는 이제 시나리오도 이제 있기는 합니다. 아, 크림 둘러싸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우리가 모르는 신경전을 좀 많이 했군요. 계속 지금도 이제 벌이고 있고 또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어떤 저런 이제 용수 공급 중단에 대해서 이제 뭐 반인권적 처사다. 예,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면서 맹비난을 퍼붓기도 네, 했었습니다. 네. 보면은 그래서 보통 이 정도 시나리오가 이제 가장 뭐 그래도 한번 고려해볼 만한 그런 시나리오인데 만약에 저 중에 이제 무엇이든지 달성이 되고 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더 근본적으로 큰 이제 판을 만들지 않겠냐. 러시아가요? 예,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보면은 어떤 판이죠? 그 러시아 해외 용토가 있어요. 칼리닝그라드라고 그래가지고. 아, 러시아랑 떨어져 있는. 예, 폴란드하고 리투아니아 사이에 보면 네. 러시아 땅 영토가 있어요. 칼리닝그라드라고. 예, 저 지역은 이제 물론 발트해를 통해서 해상으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육지로는 섬처럼 네. 이제 갇혀 있는 지역이죠. 보면은. 근데 이제 저 벨라루스 지역이 밑에 쪽에 있다 보니까 벨라루스는 이제 뭐 거의 러시아랑 이제 같이 된 나라니까 그럼 벨라루스로부터 이 칼리닝그라드까지를 육지로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겠다, 확보를 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바우키 갭이라고 보통 부르는 지역인데 라트비아하고 네. 폴란드 국경선이에요. 그 국경선을 따라서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이 지역을 점유하겠다. 나설 수도 있는 거죠. 보면은 네네네. 아 그럼 뭐 그래 통로 하나 만들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북쪽에 보시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발트 3국이 이제 고립이 돼 버리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거죠. 보면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라 죽게 되는 그런 효과를 이제 거둘 수도 있는 그런 거죠. 보면 네네네. 뭐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상상력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쭉 말씀드린 것들은 뭐냐면은 뭐 이게 가능성이 높다, 낮다가 아니고 이 문제가 이제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네. 만약에 뭐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2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흑해 남쪽을 쫙 흑해를 따라 가지고 점유하면 거기서 끝나고 다시 평화롭게 살 수 있냐? 그게 아니고. 아니고 그 다음 시나리오가 또 나올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네네. 이야기를 이제 드리는 거죠. 보면은 네. 러시아가 꿈꾸고 있는 그 그림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개가 좀 여러 개가 있는 건데. 거고 여기에 네. 맞춰서 어디까지를 그러면은 방어선을 설정할 것인지라는 이제 고민들을 네. 이제 해야 되는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미국이나 나토도 아마 이 수많은 시나리오들을 아마 자기들도 잘 지금 짜면서 어떻게 대응할까, 어떤 액션에 어떻게 우리가 리액션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아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싶네요. 사실 이런 시나리오, 이런 이야기들은 참 옛날에 냉전 시절에 네네. 많이 지도상에서 화살표 그려놓고 이제 워크 게임들을 할 때 나왔던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30년 만에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씁쓸하죠. 그러네요. 네. 네. 자, 우크라이나 상황 결코 뭐 요걸로 다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급변하고 있으니까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녹화한 시점이 이제 2월 23일 아니겠습니까? 예. 네, 오늘 시점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예. 아, 올려드리고 나면 또 빠졌어요, 뭐 늦었어요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좀 양해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한 또 저희가 시차 없이 업로드하는 거를 목표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야기들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우크라이나 관련된 일들이 또 남아 있죠. 예, 제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제재와 관련된 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는 왜 제재에 대해서 꿈쩍도 안 할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요 다음 시간에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금 더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